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등록금 내야지, 책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게임기 사줘야지, 결혼시켜야 돼. 언제 저축합니까?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취직이 안 되죠, 요즘에. 2030 세대 중에서요, 그냥 쉬는 사람 61만 3천 명이래요. 근데 이 중에 70%는요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답니다.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놈들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관리 안 하면 몇 억 있어봤자 노후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자녀의 장래도 망치고 자신의 노후도 망쳐먹거든요. 저 놀랐는데요. 2023년 6월 현재로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요, 그냥 쉬는 사람, 말이 우습잖아요. 그냥 쉰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쉬는 2030 세대가 61만 3천 명이래요. 근데 이 중에 70%는요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답니다. 소위 말하는 캥거루죠. 근데요,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가 난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이 2030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자녀가 사업을 실패했다, 신용불량이 됐다,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돌아왔다. 그건 성인 자녀 리스크예요. 이 문제를 관리 안 하면 노후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이 캥거루를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대요. 이 패러사이트라는 단어는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적 독신이래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295만 명 정도가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캥거루, 그러니까 패러사이트 싱글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을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요,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 합계를요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 돈을 자식한테 가장 많이 퍼붓던 나라예요. 뭔 돈을 퍼붓냐? 첫째 학비죠. 아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결혼 비용이에요. 일본에 제 친구한테 딸만 있는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여줬냐?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줘 끝냈대요. 사장인데. 우리나라요, 전국 평균 딸이 1억 1,400, 아들이 1억 7천. 이거 전국 평균이니까 도시는 훨씬 더 들을 거예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놈들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이게 아들만 몇 명 있으면 큰일 나, 이거. 자, 근데요, 이 돈만 들어가는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과외비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래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40대 후반인데 1억 정도를 번답니다.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의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만요 3,36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등록금 내야지, 책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게임기 사줘야지, 가족들 먹고 살아야지.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 1억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50대 초에 직장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해봤자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대학교 고학년 돼, 결혼시켜야 돼, 노무 요양비 들어, 의료비 들어. 그래서요, 이렇게 벌던 사람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문제는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취직이 안 되죠, 요즘에. 일본은요, 뭐 엄살은 더럽게 떠는데 대졸 취업률이 작년에 96%래요. 우리나라요? 68%인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빼버리면요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요 20%인데요. 이제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 이직을 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 신기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육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신기 채용이 별로 없죠.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날 뭘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둘째,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이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실제로요, 과외 공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 그때 제가 놀란 게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서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넘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이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3,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변호사가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정원 늘려놓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1번,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이 그라인 치는데요. 그 회사들이 요즘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에만 틀림없다. 제가 50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 하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말한 얘기인데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은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거기 전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학부형 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시골에서 농사져서 보내는 분. 그분들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 아들, 사장 아들, 교수 아들, 박사 아들. 골치 아프대요. 간섭해가지고. 내가 교육받은 부모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내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병원비, 간병비를 나이 들어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60 내지 70%가 예, 건강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는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4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요,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이 건강 리스크는 뭔가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예요. 1년 차이입니다. 근데요,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기 된대요.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잖아요.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이 캐나다는요, 거의 대 의료비가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 안 한 분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분은요, 맹장 수술을 하나인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제가요,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처방전 받아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싸대 그냥.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노후 준비를 할 때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 생존 확률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연령. 그게요, 1980년생의 경우에 남자는 100세, 여자는 102세래요. 그러니까 일단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돌아가시면 상관없지만은 5분의 1 확률로 살아남더라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혼자 오래 살게 되는 게 문제예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왜 혼자 사냐? 노후에 혼자 사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가 사별, 둘째가 생애 비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드는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황혼이혼. 자, 사별을 보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래요. 근데요, 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명이랍니다. 남성의 6배예요, 6배. 지금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요, 혼자 사는 노후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남성들은요, 부인이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뜬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100상 중에서요,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또 뭐가 문제냐?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 늘었어요.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도요, 2040년 되면요, 남자는 38%, 여자는 25%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냐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생애미혼,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혼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요, 10만 2천 건. 근데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실혼예언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39%.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2020년 그 무렵에 일본에서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일본이 황혼연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에요. 그리고요,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1990년에 전체 이혼권 중에서 일본은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4%였던 거가 2021년에는 21%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990년에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5%였던 거가 2021년에는 39%.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노후에 파산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거, 두 번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거, 셋째가 중대 질병에 걸리는 거, 네 번째가 성인 자녀, 자기한테 돈 퍼주고, 다섯 번째가 황혼연이거든요. 황혼연하게 되면 재산을 절반은 나누잖아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황혼연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황혼연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데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취미가 같은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이런 그 자식들보다도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앞으로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노후에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둬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2021년에요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3%예요.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콜름은 60%.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요, 참 별로면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서울에 영풍문고를 갔는데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들은요,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떠나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될 수 있으니까 이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있어야 되죠. 젊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잘 돼 있으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데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요.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이런 배려. 그리고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에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나이 들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새 재택을 준대요.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간병, 돌봄 이거를 개호라고 하거든요. 개호 난민, 개호 대란이 큰 문제예요. 개호 난민이 뭐냐?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서요. 이제 몸이 불편해요.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근데 들어갈 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동포들이 와서 도와주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 안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 문제예요. 왜 이렇게 간병, 돌봄 난민, 개호 난민이 늘어나는가? 고령자는 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본은 전부 다 후기 노령기에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절벽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부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커질 거예요. 시설이 없어요. 진짜 안 왔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돌봄 일을. 그래서요. 우리도 지금 일본 같은 사정이 10년 후에 나타날지 2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시설이 어디가 있는가? 어떤 데가 좋은가? 그리고 그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투자를 하든지 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